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패션과 의복 행동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의복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을 보면, 자, 청소년의 의복 활동 외부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의복 의존성과 의복의 동조성, 그 다음에 또래 유행 동조하고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경제적 특성은, 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이제 가구 수가 아직도 이제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월 평균 가계 수입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에서 이제 GNP 4만 달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또 IMF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구제금융 여러 가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경제적인 활동을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계 수입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도 상당히 이제 농촌에서 도시화되어 있고 산업화된 그런 측면에서 있고, 교육 수준, 이제 부모의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녀의 어떤 용돈 액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과거면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월말에 용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갈 때 뭐 희수권이라고 하죠. 희수권 비용. 그다음에 특별하게 뭐 어떤 책을 구입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해갈 어떤 준비품 요거 외에는 뭐 사실 뭐 우리가 용돈이라고 별도 받아본 적은 없는, 그런데 직금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특성입니다. 자, 이제 TV가 전 그 가정에 보급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다 보급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제 청소년들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걸 가지고 각종 SNS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또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옷들을 입은 걸 가지고도 이제 자신들이 어떤 그런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또 연예인들과 같은 그런 또 옷을 입고 이제 또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청소년의 의복 행동이 이런 어떤 그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패션과 의복 행동에서 이제 청소년과 교복은 그럼 어떻게 이제 변해 왔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복에, 자,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어디에서 많이 그 활동을 합니까?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을 아마 보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복을 통해서 이제 교복도 그냥 우리가 맞춤 교복이 이제 뭐 최근에 나왔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뭐 교복이 이게 잘 맞춰지기나 했을까요? 뭐 형이 입던 건 물려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뭐 입었던 건 물려받을 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복을 통해서 이런 교복의 수선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뭐 유행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복을 보면 우리 때는 뭐 통 넓은 거 그냥 입고 다녔지만 지금은 통을 줄여서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바지의 어떤 그런 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줄여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치마 단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복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교복이란 뭐냐면, 자, 학교가 정한 어? 학생들이 착용하는, 그리고 학교가 정한 어떤 제복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유니폼이다. 유니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단체 표시이고, 단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돼요? 공통 분모를 갖게 하는 어떤 규율을 지켜서 질서를 잡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고 집단성을 경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집단과 구별됨으로써 이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유니폼이 가지는 어떤 목적 외에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복 스타일은 여러 가지 어떤 색채를 통일시켜서 이제는 어떤 각 학교에 맞는 이런 어떤 상징성과 그다음에 신분에 맞는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도록 체격과 이런 어떤 기능성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경제성도 또한 어떤 고려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교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기에 속한 중학생, 특히 이제 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학교 제복으로서 이 교복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교복이 정착된 시기가 언제냐면 1986년 으로서 이제 어떤 교복 자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교복 재착용의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이제 맡김으로써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이제 지침이 발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착용하게 된 이 교복은 예전보다는 어떻게 돼요? 디자인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욕구와 감각을 지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있어서는 항상 불만과 새로운 어떤 욕구가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은 어떻게 돼요? 같은 연령, 그다음에 같은 학교, 같은 목적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과 단체 행동의 소속감, 동질성 이런 거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개인의 어떤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복은 어떻게 돼요? 일반 제복이 가진 어떤 목적 그리고 기능 외에도 이 교육적인 이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복에는 이런 어떤 그런 효과적인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교복의 이런 어떤 특성은 또한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는 상징성이다. 그래서 자, 사람들은 집단의 어떤 의복 기준에 동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타인들과 대해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 소속감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래 어떤 그런 소속 집단, 단체 이런 것들의 어떤 독창적인 이념과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착용자의 어떤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기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이념, 취향 이런 것들이 같은 한 집단에서 소속된 이런 어떤 상징물로서 옷차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성은 뭐냐 하면, 자, 소속 단체의 어떤 독창적인 이념, 이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착용자의 어떤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은 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학교를 상징하는 어떤 심볼 마크 이것을 북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부심,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뭐 이름표라든지 넥타이, 리본 이런 것들의 색상의 변화를 주어서 학년별로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에 일단 어떤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다, 중학교를 다닐 때는 이 시험을 쳐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뭐 서울고등학교를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학교를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간다니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있었고, 학년별로는 뭐 다양한 어떤 네 가지 색깔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색깔을 변화를 통해서 학년 구분 표시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신미성이다, 신미성. 그래서 자, 교복은 제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각자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통해서 착용자를 바라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복이 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이나 중요하지만 특히 자신의 어떤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 이 여학생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그다음에 의복으로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단체성으로 해서 개성을 고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착용자나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그런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신미성이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교복은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돼요? 착용자의 어떤 작업 내용과 활동량 등을 고려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성장 발육이 어떻게 돼요? 빠르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라든지 재반 활동에 있어서 능률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교복의 이제 기능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용하는 시간이 이제 많고 이러는 거에서 보면 착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교복의 어떤 그런 기능성을 이제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성과 통학 방법, 그다음에 앉아 있는 시간, 그다음에 책갈성의 어떤 높이, 평균 신장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과 인체와의 관계를 잘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교복의 어떤 가능성을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건위생적인 면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강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교복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역사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적인 어떤 교복의 역사는 1886년 제정된 그 이화학당의 이제 이 한복교육과 그다음에 1998년에 배제학당의 어떤 양복교육 이것을 이제 시초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 한 100년 동안에 이 변화를 하면서 청소년기의 의복 생활의 이제 큰 부분 어떤 그런 큰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51년에 이제 교육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학제 개편이 실행되면서 각 학교에 이제 어떻게 돼? 이런 어떤 자율 이런 어떤 자율 결정에 의해서 뭐 서울 시내 어떤 전체 남녀 중학교와 이제 교복이 이제 통일되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제 착용해 오다가 1969년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이제 실시되면서 서울 시내 이제 전체적인 교복이 이제 통일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교복 하복은 하늘색 상의에 이제 뭐 어떤 희색 상의 하의로 이제 통일이 됐죠. 그리고 여학생 교복은 어떻게 해요? 상의 허리를 박스형으로 이제 변화하고 이제 여름에 어떤 스커트 뭐 어떤 스커트형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정해져서 이제 교복의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성을 이제 이루어왔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82년부터는 이제 그 일제의 어떤 잔재이다 이것이 그래서 민주적 교육이 이제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지정을 불가하다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정부 방침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1983년 3월부터 이제 자율화가 시작이 되겠다는 거죠. 자율화. 그래서 이제 자율화가 되면서 이 교복 자율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8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자, 문교부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 자율화의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86년 2학기부터는 이제 교복의 재착용 이런 것도 이제 그 착용 여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재량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개성과 표현의 자유가 강조돼서 이제 자유복을 착용하던 그 학교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복을 이제 다시 입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에는 전국에 4천여 개의 중고등학교 91%가 가량 이제 교복 제도가 일단 됐다. 1980년대 자유화 불결을 틀으면서 이제 교복도 어떻게 돼요? 이제 폐지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율복을 입었는데 이것도 이제 근 1, 2년 후에는 이제 교복이 다시 교복을 입는 거로 그다음에 이제 교복도 이제 학교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 재차용의 초기는 어떤 미적인 면에서는 이제 뒤처져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어떤 이제 급성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전차 이제 교복이 어떻게 돼요? 교복 브랜드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교육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복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 교복은 이제 어떻게 돼요? 10대의 어떤 중요한 패션 코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기만 해도 새롭게 착용했던 교복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어떤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제한적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기에는 멋과 그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미한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교복이 이제 제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의 어떤 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복 시장은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잘 알던 SK 네트워크, 스마트
어떤 것이라든지 어떤 제일 모직의 어떤 아이비 클럽, 아이비 클럽 이런 게 이제 교복 업체들이 뭐 대규모의 어떤 이제 성장을 그런 그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점차 이제 교복의 브랜드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브랜드 이제 10대 어떤 그런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이제 나오면서 광고 모델로 기획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브랜드화, 이미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되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교복은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해결화와 어떤 통제의 상징이었던 교복은 어때요? 이제는 10대의 어떤 중요한 브랜드와 코드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학교마다 이제 어떤 그런 교복의 어떤 자유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그 다양성이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교복이 또 이제 가격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또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시대의 특징, 그 디자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진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넣는데 시기는 이제 1886년서부터 1920년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됐고 여기는 긴 치마에 뭐 짧은 저고리 입었잖아요. 긴 거 까만 거에다가 흰 저고리 하얀 거 이렇게 입고 학교 다녔고요. 그다음에 양장 교복이 이제 30년대에서 45년대 이래갖고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한일 합방기고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반발하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스커트 종류의 이제 있었고 몸빼바지와 이제 블라우스, 국방색 교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자인의 특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의 교복은 45년도에서 69년도까지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학제 개편이 이제 330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동복은 감색의 어떤 그 더블 재킷, 어떤 그런 스커트, 터진 슬랙스, 하복은 뭐 어떤 감색 스커트에서 흰색 셔츠를 입었다. 그다음에 이제 획일화된 교복이 이제 또 70년대, 83년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의 표준화 시책에 따라서 이제 교복이 통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형 상의를 이제 변형을 했고 동복은 감색의 두꺼운 스커트고 하복은 감색의 얇은 스커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인해서 흰 거, 뭐 이제 그다음에 하늘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복의 부활기가 이제 83년서부터 96년도 교복 자율화 이후에서 이제 자율복 부착용으로 인해서 이제 교복이 부활됐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목가 다양성이 이제 가미한 이제 교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교복의 브랜드화가 이제 현재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복이 학생들의 어떤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셔너블하고 이제 트렌드한 이런 어떤 교복이 이제 현재 이런 그 이제 교복의 어떤 자율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복의 시대적 변천상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교복도 이제 그 특히 이제 민주화되기 이전까지는 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복들이 그 어떤 그 과거에 그 어떤 일전 해방기 이런 때 보면은 그 일제의 어떤 그런 그 교복을 우리가 이제 입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문화의 아이콘으로 이제 트렌드한 교복들이 이제 일어나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화장의 패션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인데 화장 패션 문화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그다음에 패션을 창조하는 행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다음에 정서,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래와 소통하면서 이제 강한 어떤 건 존재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화장과 패션 문화는 관련 상품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돼요?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한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외모가 어떤 차별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아까 우리가 이제 루키즘이라고 했잖아요. 루키즘. 어떤 외모 지상주의다. 이것을 인해서 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외모가 인종과 종교, 어떤 성별만큼이나
어떤 차별의 이유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겉모습만 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것들을 구별한다는 거,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차별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제 가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키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그 TV나 그다음에 인터넷 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청소년들도 자기들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또래의 어떤 그런 그 연예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구 대비해서 이제 성형수술 세계 1위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고 어떤 청소년들의 외상주의무주의, 외상지상주의의 어떤 가치관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큰 질환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안 먹고 막 이런 인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외모지상주의는 이제 인격체로서의 어떤 인간을 어떤 대상화, 사물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네티즌 사이에서 열풍인 얼짱 문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얼굴과 몸에 둔다는 거죠. 얼굴과 몸에 둔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형태가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화장과 이 패션 문화의 원천과 주체성이 뭐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화장품과 패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전파됐고 그 변형과 향유의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탐색해 보았을 때 대중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대중산업의 일편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여러 가지 어떤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업문화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소비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문화라고 일컫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이 가소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말에 값비싼 그런 의복, 어떤 소비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사정,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과식으로 인해서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차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있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화장 및 패션문화의 개선 방향은 없을까? 우리가 개선 방향을 찾아보면 한 개점은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화장 문화와 패션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단순히 화장품과 의복을 어떤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화장과 의복 문화의 어떤 실천자 혹은 생산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나 소비에 관한 이런 방향 모색이 이제 어떤 그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문화나 소비 이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문화적 능력을 인정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학교나 부모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이거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와 매체에 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를 강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장 광고라든지 자극적인 장면 이런 어떤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이제 유포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은연중에 외모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이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가 먼저 돌이켜 사람을 어떤 외모 매력은 외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쌓아온 어떤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 그다음에 의식 이런 어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길러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엄격한 광고 규모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방송 매체의 개선과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 국가 차원에서 이윤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선전적인 어떤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 이런 어떤 제작에 대한 어떤 광고는 경고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미디어를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를 막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어떻게 돼요? 평균 체형 이하가 되는 사람은 출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아까도 다이어트를 하고 뭐 먹질 않는 거죠, 학생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외모 지상주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방송 매체의 어떤 개선과 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화장과 패션 문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한 사람의 외모와 의복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체성이 깃들기 때문에 지나친 화장과 패션 문화는 반항과 잘못된 탈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이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체험이라든지 뭐 수련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의복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런 오랜 전통에 주어진 문화와 멋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그 의복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복과 패션, 화장품 문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10대에서부터 20대들 이 친구들이 이제 화장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화장 문화와 바른 어떤 의복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튼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